안녕하세요, 북소형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그 러시아 부분을 이제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교재는 이제 포트 대제부터 시작됐는데 포트 대제 이전에 그 러시아 역사를 잠깐 설명하고 나서 포트 대제 부분은 이제 넘어갈게요. 자, 여기 보면 러시아 이제 관련된 심화 교재 이제 볼게요. 자, 여기 보면 러시아가 이제 있는데 여기 2반 3세부터 이제 되었지만 그 전에 이제 약간 그 부연 설명을 좀 해볼게요. 자, 어, 여러분 다 알다시피 몽골족이 그 러시아를 공격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때 러시아가 이제 키예프 공국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자, 근데 이 키예프 공국은 그 여러 이제 뭐냐면 제후국가들의 연합체였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뭐냐면 키예프가 이제 중심이었고요. 자, 제후 중에 여러 중에 이제 큰 제후들이 이제 키예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연합체 형성의 국가였는데 갑자기 몽골족이 쳐드는 거야. 그래서 이제 한판 붙었는데 이 키예프 공국이 패배를 했죠. 결국에는 이 키예프 공국이 이때 멸망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몽골이 그 자리에 키예프 중심으로 해서 주치울루스를 세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교과서에 나오는 키차프크 항국을 세웠는데 자, 근데 이 몽골은 적은 병력을 가지고 이 강대한 러시아를 통치할 수가 없었어요. 다 직접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주로 이제 어느 지역을 이제 통치했냐면 키예프를 중심으로 해갖고 이 통치를 했고 나머지 지역, 그러니까 그 북쪽 지역 있죠. 북쪽 지역은 누구한테 이제 통치를 맡겼냐면 모스크바 대공국한테 통치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스크바 대공국은 주치 울루스의 일종의 통제를 받는 위성국가, 계례국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원래 모스크바는 조그만 동네에 불과했어요. 오히려 이제 그 북쪽 지역은 노보고로드가 이 중심이었거든요. 근데 이 노보고로드는 끝까지 이제 뭐냐면 그 몽골족하고 이제 싸워가지고 나름대로 이제 우리는 독립적인 그 상태였고 그래갖고 이제 그 몽골은 노보고는 이제 도저히 안 되니까 이 모스크바를 이제 뭐냐면 일종의 자기 그 앞잡이 삼아갖고 그 지역의 이제 부근에 그 북쪽 지역에 어, 여러 가지 물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걷도록 이제 한 거야. 자, 그 과정에서 이 모스크바가 점점 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한 200년 동안 일종의 몽골의 앞잡이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그래서 이때 이제 몽골족들이 러시아 전역을 직접이나 간접적으로 지배를 하게 되는데 보통 이제 그 이 시기, 그러니까 13세, 14세기 정도의 그 시기를 뭐라고 이제 부르냐면 보통 이제 그 러시아인들은 몽골족을 타타르라고 하거든요. 예. 타타르의 명예라고 해요. 타타르의 멍에. 그래서 이제 이 멍에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소에 이제 걸고 이제 이렇게 소를 끌게 하는 그런 기구 중에 하나인데 자, 그래서 이제 통치를 받게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뭐냐면 러시아는 유럽적인 영향보다는 이런 이제 그 몽골족의 영향이 상당히 강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까지도 되게 보면 이 러시아 딱 생각하시면 뭐예요? 좀 전제적인 어떤 생각이 딱 이미지가 떠오르잖아요. 그 몽골족이 오랫동안 통치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 후에 한 이제 15세기 정도 되면 이제 몽골족들이 이제 아니 몽골족들이 힘이 약해지니까 이 당시 모스크바 대공국이 이제 몽골족과 이제 손주하면서 이제 독립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그 키예프 공국 같은 경우에는 몽골족에서도 이제 키예프 공국은 몽골족 벗어나서 또 폴란드의 지배를 받게 되죠. 예전에 한번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폴란드의 지배를 받아서 한 200년 동안 지배를 받게 돼요. 그래서 그 키예프 쪽에 이제 오늘날 우크라이나 지역은 그 몽골족 200년, 그다음에 폴란드 한 200년 이렇게 해갖고 400년 동안에 이렇게 이제 그 삼인조의 지배를 받게 됐고 그 과정에서 이제 여기 그 모스크바 중심한 러시아 지역과 그다음에 키예프 지역 있죠. 우크라이나 중심의 키예프 지역이 문화적으로 이렇게 달라지기 시작해요. 예. 그 얘기는 좀 예전에 얘기했을 거예요. 자, 하여튼 그 2반 3세 때부터 이제 몽골족의 지배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는데 자, 2반 3세는 여기 좀 업적이 안 나오겠지만 여러 가지 업적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잠깐 밑에 이제 줘볼게요. 자, 몽골족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오늘날 러시아의 기초 현상이 2반 3세예요.
그래서 이번 선생은 강력한 전제군주제를 이제 확립했고요. 러시아 군주들은 그 당시 이제 뭐라고 불렸냐면 짜르라고 불렸어. 짜르. 네. 짜르라는 것은 어디서 나왔냐면 카이샤르의 러시아형 거죠. 그래서 그때 왜 카이샤르라는 칭을 썼냐? 그거는 다 이유가 있어요. 원래 이제 그 러시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기독교를 받아들인 건 아니죠. 근데 언제부터 받아들였냐면 그때 이제 비잔틴 황제하고 교류하면서 그 당시 블라디미르인가 그나 비잔틴의 그 지배였던 조카하고 조카인지 하여튼 이제 뭐 누나인지 해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그때 이제 비잔틴이 요구했던 것이 뭐냐면 어 너희들 이제 뭐 결혼시켜 줄 테니까 어 그 카톨릭 그 그리스 종교를 받아들여라. 그래서 이제 그리스 종교를 받아들이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비잔팀이 이제 그 계승했다. 그래서 그 당시 비잔팀의 이제 쌍두 독수리를 기장으로 이제 사용하게 돼요. 원래 이제 그 비잔팀 같은 경우에는 로마 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의 이제 뭐냐면 상징이 독수리예요. 그래서 그 당시 비잔틴 대이 멸망하고 나서 이제는 그 그리스 종교의 중심지가 어디로 바뀌었죠? 모스크바죠. 그래서 모스크바 제 3위 놈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비잔티 제국을 계승했기 때문에 그 당시 이제 그때부터 그 러시아 왕실의 그런 그 기장을 독수리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노마노프 왕조까지도 이제 연결돼 있죠. 그리고 이제 모스크바에 가보시면 그 유명한 궁전이 있죠. 크레민궁. 요때 크레민궁도 예전에 있었던 건데 이걸 좀 더 규모를 키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2반 3세 때 나름대로 기반을 이제 닦아놨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왕이 2반 4세 때죠. 자, 이 사람은 기반을 이제 닦아놨다면, 이 사람은 이제 몽골족의 이제 지배를 이제 벗어났다면, 기반을 닦은 게 벗어났고, 이제 그 나름대로 이제 새로운 그 러시아를 만들었다면, 그 다음에 이제 모스크바 대공국을 이끌었던 사람이 이반 사세요. 자, 이반 사세는 근대 러시아 사회 구조의 기본 구조를 만들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이제 뭐냐면, 농노제를 이제 시작했죠. 그래서 농민의 이동 자유를 박탈하고 황제 중심의 강력한 중앙 집권 전제 국가를 만들었죠. 이때 이제 서유럽 같은 경우에는 농노제를 폐지할 당시에 여기 러시아는 오히려 농노제를 더 강화시키고 또 새롭게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반 사세는 또 비밀 경찰제를 이제 마련했다. 그래서 반항하는 귀족들 탄압했는데 이런 것들, 뭐 비밀기억청지 이런 게 제정 러시아뿐만 아니라 그 후에 이제 러시아 혁명 이후에 이제 그 사회주의 러시아, 소련이 등장한 이유도 지금의 러시아도 다 연결돼 있죠. 그래서 뭐 체카라든지 그 다음에 뭐 KGB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연결돼 있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전의 귀족들을 탄압하고 새로운 귀족층을 육성했어요. 그리고 이제 했다. 자, 근데 이반 사세가 죽고 나서 노마노프가 아니 이반 사세가 죽고 나서 또 이제 약간의 혼란이 나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 이제 막 신구 귀족 간의 갈등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재해기승도 혼란도 있었고 거기에다가 이제 또 폴란드가 또 개입을 해갖고 한때는 이제 폴란드가 모스크바를 이제 점령하고 그래요. 예.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있고 자 그 혼란 상황에서 새롭게 등장한 왕조가 있었는데 이 왕조가 무슨 왕조냐면 러시아의 마지막 왕조였던 노마노프 왕조죠. 자, 그래서 이 노마노프 왕조가 등장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과정을 이제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이반 사세 후 제2계승의 혼란이 생기고 신구 귀족 간의 갈등과 농민의 반항도 한때 질서가 문란했으나 이반 사세의 왕비 계통인 노마노프 왕조가 들어서겠다. 이게 17세기 때죠. 그래서 러시아는 다시 안정을 되찾았고 이와 동시에 노마노프 왕조는 신흥 귀족의 세력이 신장하고 농노제가 강화되고 자유농민들이 계속 몰락을 길을 걸었다. 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노마노프 왕조의 절정기를 있던 그 사람이 두 명 있는데 하나가 이제 포트로 대제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에카테리 2세죠. 에카테리 2세. 자, 그러면 이제 포트로 대제와 관련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자, 포트로 대제는 대표적인 계몽군주 중에 하나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제 러시아의 후진성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
나름대로 이제 자구책으로 서구화를 이제 시작하죠. 그러니까 서양의 문화들을 받아들여 문화나 제도나 기술 같은 것들을 받아들이죠. 예. 왜냐하면 이제 오랫동안 이제 러시아 자체가 몽골족의 영향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 몽골족의 영향을 벗어나서 서양의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때 이제 러시아는 아시아적 성격이 되게 강한 후진 지역이었고 유럽 세계와 접촉이 거의 없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스웨덴과 폴란드가 유럽 진출을 막고 있었어요. 러시아. 그래서 이제 스웨덴은 그 당시에 이제 그 강소국이었죠. 그래서 이제 있었고 폴란드인데 폴란드는 이제 지금 딱 보면 항상 러시아한테 두들겨 맞는 나라 이렇게 인식돼 있잖아요. 한때 이제 또 폴란드가 러시아에 지배를 받았고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17세기 정도 당시에는 폴란드가 강국이었어요. 그래서 폴란드가 리투아니아와 합병을 해갖고 그 폴란드 리투아니아 공국을 세우고 한때는 우크라이나 지역 중에 서부 지역을 이제 뭐냐면 장악을 하고 있었죠. 예. 그래서 이제 그 강국이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좀 힘들었어. 밖으로 이제 진출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보는데 그러면 이제 유럽 쪽 진출을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밑으로 이제 진출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투르크하고 몇 번 전출을 했지만 투르크한테 매번 깨지죠. 예. 그래갖고 이제 안 되겠다 해갖고 이제 유럽 사회를 이제 경험하고 나서 좀 뭐냐면 그 아, 허월 이제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포트로데이가 직접 어 뭐냐면 위장을 한 다음에 직접 자기 조선소에서 일을 하고 이렇게 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포트로데이 같은 경우에는 아, 설명을 다시 할게요. 예. 그 포드 대제는 이거 거꾸로 설명했어. 포드 대제는 그 즉위할 때 되게 어린 나이로 즉위했기 때문에 실제로 그 이제 초창기 때 집에는 누가 있냐면 자기 누나가 있어요. 누나가 이제 그 당시에 그 소리치라는 근위병을 이제 뭐냐면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통치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때 유럽 사회에는 이제 견학을 하게 된 거야. 그래갖고 이제 그 당시 그 반장을 해가지고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했고 조선소에도 일을 하고 그랬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활동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갔다가 이게 후에 이제 스트로치라는 그 뭐냐면 애들이 반란을 일으켰다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야. 그래갖고 급히 이제 러시아에 들어와서 스트레치 반란을 진압하고 이걸 통제를 못한 이 누나를 예, 그 뭐냐면 저기 수도원으로 보내버리죠. 그리고 자기가 이제 직접 통치를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위로 이제 뭐냐 유럽 쪽은 이제 뭐냐면 그 잘 안 되니까 처음에 밑으로 내려가기 시작이죠. 그래서 투르크 한 번 싸웠던데 투르크하고 또 개판 깨지게 되고 결국엔 러시아가 이제 선택끼리 또 이제 밑에 안 되니까 이제 다시 위로 이제 올라가게 되죠. 그중에 위에서 이제 제표리 국가가 이제 스웨덴이죠. 스웨덴이 그 러시아의 발목을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러시아는 땅은 크진 하지만 여러분도 알다시피 뭐가 없어요. 부동항이 없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얼지 않는 이 부동항을 얻기 위해서 그 당시 이제 그 발트해 쪽으로 진출하려고 했는데 스웨덴이 이렇게 가로막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얘기하겠지만 북방 정쟁을 통해서 두 번에 걸쳐서 북방 정쟁을 통해서 스웨덴을 승리하고요. 스웨덴에서 얻은 영토를 에다가 만들었던 것이 성 페트로브르크죠. 예. 그 예전에 뭐 레닌그라드라고 이제 불렸던 곳이죠. 자, 하여튼 그래서 이제 이 당시 그 당시 이제 러시아는 이제 너무 후진적이기 때문에 서유럽화를 이제 추진했는데 대표적인 게 생활 풍습을 서유럽화 시키고요. 그다음에 유럽식 교육제를 보급하고 서양의 기술자를 초빙하고 유학을 보내고요. 학술을 설립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러시아 귀족들은 그 몽골족의 영향을 받았고 수염을 이제 기르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수염을 다 깎으라고 했어요. 수염을. 근데 만약에 수염을 깎지 않을 경우에는 수염새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수염새도 이제 세금도 부과하고 그리고 이제 그 러시아 궁정 안에 이제 쓰는 용어를 러시아어가 아니라 프랑스어로 다 바뀌었죠. 그래서 그 당시 러시아 귀족들은 자기가 러시아인에도 불구하고 실제 생활에서는 그 러시아어가 아니라 프랑스어를 사용했다고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상주의 정책을 내갖고 이제 서양의 선진 기술 도입해서 상업을 육성을 하고 러시아를 러시아 경제를 유럽 경제에 편입시키고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이 포트르디제는 좀 자식자 그 농사를 잘 못 지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불미스러움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그 포트르디제가 이제 아들이 한 명 있었는데 걔가 이제 아버지에 되게 반항적이야. 그래서 자기 친구하고 이제 뭐냐면 그 도망갔어요. 다른 나라 이제 도망갔죠. 그래서 다시 이제 잡혀왔는데 포르투제가 이제 자기 아들을 그 간첩죄 이제 뭐냐면 씌워가지고 사형을 이제 선고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형 그 전날에 그 당시 포르투제가 이제 그래도 아들이니까 사형시키기 좀 그러잖아요. 그 유일하게 남은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고민했는데 그때 이제 그 아들이 자살을 했어. 감옥 속에서. 그래서 포르투제는 대가 끊긴 거죠. 그래서 이 계승법을 이제 새롭게 만들어가지고 예전까지는 이제 아들이 계승하도록 돼 있고 다른 여자가 왕이 되지 못했거든요. 여자가 왕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포르투갈 대제가 죽은 후에 그 밑에 이제 여동생인가? 하여튼 그렇게 해갖고 이제 계승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뒤에 이제 에카르트 2세 같은 사람이 그 등장했던 것도 이 포르투갈 대제가 말년에 자기 아들이 자살하고 나서 자기 계승자가 없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여자 황제가 될 수 있도록 법을 곤쳤기 때문에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에카트 2세를 이제 보겠습니다. 에카트 2세 전에 이제 잠깐 그 누가 있었냐면 포르투 3세가 있었죠. 근데 이 포터 3세는 러시아 사람이지만 독일을 되게 좋아했다 그랬죠. 독일에서 한동안 거주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프레드링 2세를 존경했기 때문에 프레드링 2세를 존경했기 때문에 프레이센 공격을 중지시켰고 여러 가지 이제 프로이센 정책을 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러시아 귀족들이 마음에 안 든 거야. 그래서 그때 포트 3세의 아내였던 에카트 2세가 이 포트 3세의 이제 반대 귀족들과 이제 손을 합쳐가지고 그다음에 포르투 3세를 이제 공격해서 죽이고 자기가 왕이가 됐죠. 예. 그래서 이제 에카르트 2세인데 이 에카르트 2세는 이제 그 예전에 11년 기출문에 나왔던 사람이죠. 이 사람은 러시아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독일인이죠, 독일인. 독일의 그 여러 공국 중에 조그만 공국의 공주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포트로 3세한테 시집을 가가지고 갔는데 비록 러시아이지만 쉽게 독일에 적응했고 아니, 러시아에 적응했고 비록 독일이지만 러시아 쉽게 적응했고요. 그리고 러시아도 상당히 잘했고 또 이 사람이 이제 뭐냐면 반대 귀족들을 자기 잠자리에 이제 끌어들여가지고 자기 표를 만들었어. 예. 그래갖고 이제 자기 남편을 쳐가지고 자기가 왕이 올렸던 거죠. 자, 이 사람은 그 볼테어 같은 계몽사상가들을 지원을 했지만 철저하게 마키아벨리스트예요. 예. 그래갖고 이제 좀 약간 이미지 포장을 좀 잘했죠. 예. 그렇지만 실제 정치는 상당히 마키아벨리스트적인 어떤 정치를 했다. 전제적인 어떤 정치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이제 그 친일 귀족들에게 국유지를 하서해서 세력 기반을 확대하고요. 그리고 법률 정비하고 법전화시키고 그다음에 각 도시와 농촌의 학교를 설립해서 교육을 보고했다. 그렇지만 이제 그 당시 러시아가 상당히 사기 좋았냐? 그건 아니에요. 그 당시 러시아는 농노제 국가로서 상당히 후진적이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걸 알 수 있는 이제 문학 작품이 이제 있는데 자, 여기 뭐냐면, 여기, 나리시젠프의 페트로부르크에서 모스크바까지 여행해요. 예. 여기가 이제 단순히 여행기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페트로부르크에서 모스크바까지 이제 여행하는 과정의 내용을 단순히 기술했어. 예. 그러니까 뭐 여기에 의견이라든지 비판이라든지 그런 것들 하나도 안 붙이고, 단순히, 그 상황을 기술한 거야. 근데 이제 그때 이 기술한 내용이 러시아의 어떤 후진성 있죠? 이 후진성을 그대로 리얼하게 이제 보였기 때문에 에카테 2세가 이걸 보고 열받아가지고 이걸 금소로 정해버렸죠. 예. 그리고 이제 프랑스 대혁명 때 이때 이제 프랑스 대혁명이 이제 일어날 때거든요. 예. 에카테 2세가 초창기 때는 이제 그 나름대로 계몽주의를 받아들이고 볼테어와 이제
서신을 주고받은 등 나름대로 뭐냐면 그 자기가 계몽군주처럼 이렇게 행동을 했는데 그 말년에 이제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니까 이제 뭐냐면 완전히 다 뭐냐면 금설 조치시켰죠. 그래가지고 이제 뭐 계몽주의 같은 것들은 이제 뭐냐면 배격하고 그래서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는 계몽군주에 벗어나는 그런 정책들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거기에서 이제 대표적인 반란이 무슨 반란이냐면 푸카초프의 대반란이 있어요. 자, 이 푸카초프는 이제 그 뭐냐면 농노들을 이제 선동해가지고 그 당시 반란을 일으켰는데 이게 이제 모스크바들이 공격했다가 곧바로 진압된 대규모 이제 그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때 이 러시아 사회에 어떤 내재되는 불만이 모순이 드러나게 됐고 그 과정에서 이제 지방행정 구역이 붕괴가 돼요. 그래서 따로 이제 이 푸카초프 대반란을 진압하고 나서 전국의 50개의 행정구역을 구분해서 지방행정기구를 이제 지방행정기구를 정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쯤에 얘기한 것처럼 이제 이 사람이 상당히 이제 뭐냐면 그 계몽군주적 성격을 갖고 있다고 했죠. 그렇지만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는 계몽군주에 벗어나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나지 CMF의 상크트페테르스부르크에서 모스크바까지 금설 조치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프랑스의 그 계몽 서적들도 금설 요청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푸카초프의 대반란 그 전후로 농노제를 더 강화시키고 그리고 지배층 귀족들과 농민들의 문화적 경제적 괴리가 너무 심하게 시작했다. 그래갖고 지배층들은 되게 이제 뭐냐면 불어를 쓰죠. 예. 그 농민들은 러시아어를 써. 얘네들은 좀 유럽 쪽의 영향을 많이 받은 거고 서유럽의 영향을 받았고 러시아의 이제 대부분 농민들은 농노들이죠. 이 사람들은 이제 그 토착인 그 문화, 러시아적인 어떤 문화에 영향을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제 문화적으로, 경제적, 사회적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계기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자, 거기다가 이제 뭐냐면 그 동진 하여튼 경제 계기가 있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서양사 개동 관련된 내용에서 이제 좀 나왔는데 한번 서양사 개동 관련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농노제 관련된 내용이에요. 농노제는 16세기 이래 러시아사의 기반이었으며 날이 갈수록 강화되어 확대되었다. 자, 에카테르 치세에도 막대한 국유지의 하사로 농노의 수는 크게 증가됐고 귀족은 병역 및 세금에 면제받는 동시에 농노의 운명과 영지에 대한 절대적 지배권을 확보했다. 그래서 농노는 매매와 도박, 선물과 저당의 대상이 되었으며 그들의 가족 생활도 해치됐고 잔인한 학대와 폭사의 대상이 되었다.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귀족과 학대에 시달린 농민과는 하나의 동이나 구분이나 할 수 없을 정도였다. 이렇게 있죠. 자, 러시아는 이제 그 당시 팽창 정책을 했는데 두 가지 측면에서 팽창했어요. 하나는 이제 남하 정책, 또 하나는 동진 정책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모스크바 대공국이 이제 여기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모스크바 대공국인데 이렇게 우랄산맥인데 우랄산맥 넘어가지고 오늘 시베리아 지역으로 이제 진출하게 돼. 계속 이제 동진을 하게 되죠. 동진을. 그왜 동진을 계속했냐? 처음에 이제 이렇게 할 때는 모피를 이제 얻으려고 동진을 했던 거야. 예. 그런데 이제 모피를 얻고 막 동진했는데 여기 시베리아 쪽에 강력한 세력이 없었죠. 그래서 이제 거기 뭐좀그 소수 이제 원주민들만 살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쉽게 점령을 할 수 있었고 결국에는 이제 베링해를 건너가고 저쪽 알래스카를 장악을 하고 그리고 더 남쪽으로 해서 한때 캘리포니아까지 진출했다고 해요. 물론 이제 나중에 물러나긴 했지만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제 중국하고 청남하고 국경 분쟁이 일어났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네르치스크 조약이나 뭐 카르타 조약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맺게 되죠. 자, 그리고 이제 남진 정책은 이제 여기 있는데 모스크바는 이제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제 여기 대평원에 있어요. 거기에 뭐 산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어.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뻥 뚫린 상태였죠. 그러다 보니까 그 모스크바는 외부의 공격에 상당히 취약을 해. 그래서 이제 자신의 어떤 이제 뭐냐면 그 외부의 취약을 이제 공간을 그러니까 공격에 취약이기 때문에 방어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연 방어선을 이제 뭐냐면 없으니까 대신에 이제 어떻게 되냐면 외부의 팽창을 통해서
뭐냐면 그 모스크바를 방어할 수 있는 완충지대를 만들려고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스크바를 중심해서 영토를 막 확장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 이제 또 부동항을 또 얻기 위해서 어디를 이제 공격하냐면 그 당시 이제 그 어, 중앙아시아 지역과 그 다음에 이제 투르크 지역을 공격하죠. 그래서 이제 트루커 같은 경우에는 오스만 트루커가 있기 때문에 몇 번 싸웠고, 그래서 이제 조금 조금 영토를 이제 먹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제 카카스 지역도 이제 먹게 되고, 그래서 카카스 삼국이 있죠. 카카스 산맥을 중심으로 해서 아제르바이잔, 그다음에 그루지아, 아니, 아제르바이잔, 조지아, 뭐 이런 나라를 먹게 되고요. 그다음에 흑해 쪽으로 이제 진출해서 카스피해 쪽으로 진출해갖고 중앙아시아 지역을 또 먹게 돼요. 그래서 중앙아시아 지역은 그 당시 이제 몽골 계통의 왕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시박 한국이라든지 부하락 한국이나 이런 것들을 먹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스탄 그 나라들 있죠. 이 중앙아시아 지역을 또 장을 해버렸죠. 그래서 영토를 확장시켜 놨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남하 정책 이런 등등 해가지고 부동항을 또 얻고, 그다음에 러시아의 문제점인 자연 그 방어선이 없죠. 그래서 모스크바를 보호하기는 만충지대를 얻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러시아가 강력한 팽창 정책으로 오늘날 이제 대제국을 이제 영토상 대제국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서 이제 유럽 문화와 관련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절대 왕정 시대 때 유럽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볼게요. 자, 요거 하기 전에 폴란드 분할을 좀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폴란드. 자, 폴란드인데, 폴란드는 지금 상당히 이제 뭐냐, 비리비리한 국가긴 한데, 예전에는 강국이었죠. 그래갖고 이제 폴란드가 예전에 그 발트 지역을 장악했던 리투아니아라는 공국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리투아니아를 합병하죠. 그리고 16세기 때 발트해를 진출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성기를 누렸어. 근데 이제 이 폴란드가 나중에 17세기 들어가면 이제 공격을 받게 되는 약하게 되는데 그 세대 배경을 좀 볼게요. 자, 폴란드가 이제 17세기 이후에 이렇게 왜 쇠퇴했냐 이렇게 이제 보면 지리적 조건이 있어요. 왜냐하면 폴란드도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그 하천이나 많은 평원지대죠. 그러니까 사방이 뚫려 있어. 그러다 보니까 외부로 진출하기는 데 나가기는 좋은데 상대방이 어, 그 자기 나라를 공격할 때 방어할 수 있는 어떤 그게 없죠.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상당히 이제 취약해 외부로부터 취약해 이제 뭐냐면 외부로부터 공격이 되게 취약했고요. 폴란드 정치제도도 문제인데 폴란드는 군주제야. 예. 그리고 군주를 어떻게 뽑냐면 귀족들이 모여서 선거를 해서 뽑아. 근데 귀족들의 입장 볼 때는 강력한 군주를 원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자기 말을 들 수 있는 꼭두각시 군주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주로 외국인 선출을 했다. 외국에서 이제 뭐냐면 그 군주를 초빙해가지고 이렇게 왕을 이제 했던 거죠. 외국인 출신의 어떤 사람들을 그 귀족이라든지 왕족이 초빙해갖고 이게 왕을 세웠기 때문에 이 외국 왕들은 이제 폴란드 실정을 원했다 보니까 점점 왕권이 약화되기 시작했고 국회에서 이제 신문지의 의회가 이제 권한을 갖고 있는데 신문지의 의회는 다수결로 이제 뭐냐면 결정되는 게 아니라 만장일치제로 이제 뭐냐면 그 의회를 뭐 어떤 결의를 통과시켜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결정을 내더라도 한 명만 반대하면 뭐예요? 예, 이게 통과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폴란드 발전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시행할 수 없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결국에 폴란드가 이제 뭐냐면 이렇게 이제 분할이 되죠. 그래서 18세기 들어가면 세 번에 거쳐서 분할이 돼요. 그래서 분할에 참여했던 나라들 보면 뭐 오스트리아가 있고 스위스가 있고 러시아가 있는데 그중에 폴란드를 많이 분할했던 나라가 이제 어떤 나라냐면 러시아죠. 네, 러시아. 그래서 러시아의 거의 통치를 많이 받았다. 그래서 그 러시아 통치를 5, 60%가 이제 러시아를 통치받았고 그 다음에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이제 뭐냐면 러시아와 오스트리아에 의해서 양분될 거야. 특히 러시아에 의해서 많은 통치를 받았다. 그래서 폴란드가 지도상으로 없어졌다. 18세기 이후부터는요. 그래서 이제 폴란드가 독립하게 된 거는 2차 세계대전 이후죠. 예. 아니 1차 세계대전 이후죠. 이거는 나중에 다시 이제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 폴란드 분할 관련된 내용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프로이센은 폴란드 분할에 왜 이제 통합을 하냐면 월경지가 많다고 했죠. 특히 그 당시에 이제 프로이센 문제점이 뭐냐면 동프로이센 지역하고 그 본진하고 떨어져 있어. 그래서 이걸 뭐냐면 합치려면 그 당시 폴란드 지역에 있었던 서프로이센 지역을 가져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프로이센이 그 당시 폴란드 분할에 참여했던 거고요. 자, 그래서 포에이스는 두 덩어리에 이제 갈려져 있는 국토를 통합하려고 했으며, 오스트리아는 유럽의 세력 균형을 유지하려고 대외 정책을 포함했고, 자, 하여튼 이와 같은 세 나라의 대외 정책이 결국 폴란드의 분할을 행위로 이어졌다. 7년 전쟁에 치는 포에이스는 동포에이센과 브랜덴부르크 사이에 이른바 폴란드 항, 그러니까 이제 서포에이센 지역이죠. 요걸 차지할 생각이었다. 그래서 동서포에이센의 토양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간주했기 때문이다. 자, 이렇게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말을 잘못했네. 음. 여기가 이제 있고, 이게 잠깐, 다시 한번 할게요. 헷갈렸어. 네. 여기가 이제, 그 당시 이제 이게 포르쉐, 포르쉐에 있었죠. 그리고 여기가 이쪽 지역이 이제 동프레이센이고, 그 서프레이센은 이제 또 먹고, 어, 아까 이제 얘기한 것처럼 이제 프레젠 2세 때 이제 먹었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또 여기 중간에 이제 있었어요. 그러니까 서프레센과 동프레센의 지역을 약간 이제 가로막는 그 지역이 있었는데 이게 폴란드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이 폴란드 지역이었던 이 지역을 먹기 위해서 폴란드 이제 뭐냐면 분할에 참여했다. 그래서 여기 지역을 이제 폴란드의 하랑 지역이라고 하는데 이 지역이 이제 나중에 문제가 생겼죠. 1차 세계 이후에 요걸 다시 띄어놨죠. 예. 그래갖고 이제 이때 폴란드한테 실제로 단지 같은 걸 맡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긴 거야. 그래서 이제 히틀러가 이거 달라고 했다가 폴란드가 안 주니까 전쟁이 일어났죠. 물론 이게 일종의 그 포면적 이유에 불과했긴 했지만 그래서 이제 이때 폴란드 하랑을 먹기 위해서 서부대전과 동부대전을 연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설명을 좀 수정을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내용들 또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다 있네요. 예.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서양사 개론에 있는 이제 그 내용들, 러시아 입장에서 이제 폴란드 분할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자, 1772년 에카테 여제가 포유리스인의 포유리 대왕과 협의하고 그다음에 오스트리아 마리아 테레지에 끌어들여서 저마다 인접한 폴란드 일부 영토를 나눠 갖기로 했다. 했을 때 폴란드에 저항할 힘이 없었다. 영토의 4분의 1을 상실한 폴란드 귀족에 대한 대책을 강구했으니 이때는 이미 늦었다. 야, 그래서 영토의 4분의 1을 상실한 폴란드 귀족들은 대책을 강구했으나 때는 이미 늦었고 1793년 러시아 포유리스인이 제2차 분할에서 원했던 영토를 다시 획득했고 1795년에 쿠시축구를 중심으로 한 폴란드 그 애국자들의 완강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영토가 다시 3차 분할이 있죠. 그래서 러시아, 프로이센, 오스트리아에 의해서 분할되어 폴란드가 멸망했다. 자, 그래서 이제 폴란드 분할 관련된 내용까지 했고요. 넘어가서 이제 그 17, 18세기 때 유럽 문화와 사상 부분을 이제 보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흐름을 좀 먼저 보고 나서 이제 좀 볼게요. 자, 이때 이제 절대왕정 시기 때 이제 문화의 특성을 보면 근대적 세계관이 형성됐다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요걸 이제 기원을 찾아보면 저쪽 아리스토텔레스 철학부터 이제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그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에는 온건 실제론하고 그 다음에 유명론 이렇게 두 가지 나눠볼 수 있는데 몽골 실제로는 이제 그 스콜라 철학에 영향을 줬고요. 이 유명론은 근대적 어떤 그 세계관에 영향을 줬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명론이라는 건 예전에 말한 것처럼 개별적인 사실을 되게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개별적인 인식을 강조했다는 거. 이 대표적인 사람이 오콤이라는 사람이고, 그래서 예전에 오콤의 면도날 같은 것들이 이제 그때 주장했다 했죠. 오콤이. 자,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이때부터 이제 철학하고 신앙이 분리가 됐어. 그래서 이제 철학하고 신앙이 분리됐고, 이걸 이제 철학이 이제 들으면서
이제 철학이 이제 개인의 어떤 사유를 강조하게 되죠. 관찰 같은 것들. 그러면서 자연세계에 대한 관찰과 인식을 또 강조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개별적인 어떤 사물에 대한 어떤 하나하나의 관찰과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데, 자, 이게 이제 마련된 게 노조 베이컨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자, 근데 이게 이제 제가 표를 이게 잘못 좀 그러니까 설명했는데, 이 오콩하고 노조 베이커가 시간적으로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건 아니고요. 이미 이제 그 당시에 개별적인 인식을 강조하는 유명한 학생이 있고, 철학적으로 볼 땐 오콤이 그걸 대변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로저 베이커가 이런 개별적 인식의 어떤 그 강조 흐름에 이제 맞춰가지고 잘 어떤 그 사무되는 관찰이나 이런 것들 되게 강조했거든요. 그러니까 동시대 인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약간 시기적으로 얘가 빠른 거야. 로저 베이컨이. 자,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과학혁명이 이제 17세기 때 등장하죠. 그래서 이 과학혁명이 이제 등장하고, 이 과학혁명은 천문학에서 이제 발전됐어요. 자, 이건 나중에 좀 얘기할게요. 그리고 이때 과학혁명 당시에 이 뭐냐 기계론적 세계관과 이신론도 형성됐고요. 자, 그래서 이 기계론적 세계관은 신이 이 세상을 만들었지만 그 신이 간섭하지 않는다는 거야. 우리가 이제 어떤 기계나 이런 것들 만드는 거 기계가 이제 프로그램에 따라 이제 움직이도 만들잖아요. 그렇지만 더 이상 우리가 간섭하지 않죠. 예, 기계가 알아서 이제 프로그램에 따라 움직이잖아.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생각하는 기계론적 세계관인데 되게 이 기계론적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 다수가 아니지만 상당수가 이제 뭐냐 이신론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기계론적 세계관이 곧바로 이신론 아니지만 기계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상당수가 이신론자다. 이신론자는 신을 뭘로 봤죠? 인격 신이 아니라 그 뭐냐면 하나의 원리로 봤죠. 예, 그건 나중에 좀 얘기할게요. 그래서 자연 세계에 어떤 이제 신이 만든 보편적인 어떤 질서, 원리가 있다면 뭐냐면 사회도 어떤 보편적 질서와 원리가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등장한 것이 이제 사회개혁론이고요. 이 사회개혁론을 좀 쉽게 대중들에게 소개하면서 이제 전파시켰던 것이 계몽사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사회 법칙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탐구하기 시작하면서 사회과학이 이제 발달할 수 있는 배경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는 과학혁명이나 사회계약론이나 이런 것들은 그 밑바닥에 뭐가 깔려 있냐면 자연법 사상이 깔려 있고 합리주의에 영향을 받았다. 이때 합리주의라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에 어떤 보편적인 법칙이 존재하고 있고 이 보편적인 법칙을 인간이 발견할 수 있다라는 의미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그 합리주의는 과학혁명의 제일 뭐냐면 발생하는 배경이 되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래서 과학혁명은 17세기 일어났고 17세기를 보통 이제 천재의 세기라고 이제 할 만큼 그 뭐냐면 근대 어떤 세계관에 근대 과학 발달에 큰 공헌을 했던 세기였다. 뭐냐면 시기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이제 17세기는 서양사 강좌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마녀 사냥이 또 극대화된 시기였어요. 그래서 이제 잘못하면 신의 부정을 할 경우에는 마녀 사냥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당시 과학자들은 무신론자도 불구하고 이신론을 이제 뭐냐면 그걸 뭐냐면 표면적으로 나타날 수 없어서 이신론을 많이 이제 뭐냐 선택을 했던 거죠. 자, 하여튼 그 이신론 관련된 내용은 예전에 시험문제 나왔기 때문에 이건 좀 이따 좀 설명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기계론적 세계관하고 이제 이신론 부분을 좀 더 보겠습니다. 자, 기계론적 세계관은 12년 기출문제에 나왔던 거고 뉴턴의 어떤 세계관에 또 영향을 줬던 거죠. 그래서 이제 신은 일단 우주라는 기계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다시 개입할 수 없으며 그 자신조차 따를 법이 있다. 그래서 이 신은 되게 보면 우주의 제1이고 제1원이자 제1원리다. 그래서 이 신은 이제 뭐냐면 인격 신이 아니라 이 뭘로 봤냐면 원리, 법칙으로 본 거야. 신을. 예. 그래서 이제 인격신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구약성서에 보면 야훼라는 사람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마음에 안 들면 뭐 사람을 뭐 죽이고 처벌하고 막 감정을 가지고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야. 이 사람은 우리처럼 인격신이 아니야. 우리처럼 감정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단순히 과학적인 원리나 법칙이 뭐냐면 신이라는 거야. 이게 이신론이죠. 이신론. 그래서 궁극적으로
결국에는 어떤 그 결과가 되지 않고 스스로 그 제1의 원인이 되는 그런 것을 신이라고 이제 규정을 쳤죠. 예. 그래서 이제 어렵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거죠. 예를 들어 고 이제 그 중력이라는 게 있죠. 중력. 중력의 원인이 뭐죠? 중력의 원인이 예. 중력이 어, 어떤 물질이 있으면 이걸 이제 모두 끌어들일 수 있는 게 중력이잖아요. 그래서 이 질량이 이제 있으면 중력을 끌어들이는 게 원인이죠. 근데 그러면 중력이 이제 생기면 그 이 중력이 왜 이제 뭐냐면 어, 잠깐만 말 잡으면 다시 할게요. 제가 자, 여기 보면 이제 지구가 있고 어떤 일정한 물질을 갖고 있는 모든 그 대상은 사방을 끌어들이는 힘이 있죠. 어, 이게 뭐야? 이걸 중력이라고 하죠. 예. 근데 중력의 원인이 뭐예요? 중력의 원인은 이제 뭐냐면 어, 그 여러분들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그 일반 상대성 이론이 있는데 일반 상태에서 있으면 중력에 의해서 이제 그 어떤 그 물질에 의해서 시공간이 휘어졌기 때문에 중력이 발생된다고 그래요. 이게 중력 원인이야? 그러면 시공간이 왜 휘어졌겠어요? 아, 그럼 중력에 의해서 이제 일정한 물질에 의해서 시공간이 왜 휘어졌냐? 어, 그거에 대해서는 또 원인이 있을 거냐? 물론 지금까지 과학에서는 이 원인은 밝혀지지 않고 있어. 예. 자, 하여튼 그러면 이 원인에 대한 또 원인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원인이 또는 원인이 있고. 그럼 계속 나가면 어느 순간에 뭐냐면 최종 그 원인이 되고 그다음에 어떤 거에 대한 결과가 되지 않은 그런 것이 있겠죠. 이게 이제 신이라고 하는 거죠. 신.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은 이런 신을 믿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도 인격신은 부정했지만 이게 원인과 원인의 원인에서 그 최종적인 원인, 그 자신이 궁극적 원인이 되고 어떤 것에 대한 결과가 되지 않은 그런 원인이 있다고 그 아인슈타인도 믿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기계론적 세계관이고 그 밑에는 이신론과 연결돼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 기억을 해두시고 요거는 3번인데 제가 이제 표시를 잘못했네. 예. 자, 그러면 이제 기계론적 세계관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100% 이신론자는 아니지만 90% 뭐냐 이신론자들이야. 이건 좀 나중에 있지만 뉴턴 같은 사람들은 기계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지만 또 한편은 인격신을 믿고 있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약간 이제 뭐냐면 두 가지 세계관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는데 그렇지만 이제 이 뉴턴은 좀 예외적인 거고 대부분은 이제 뭐냐면 이신론자다. 그래서 이제 뭐냐면 종교 이신론이 그럼 뭐냐? 종교와 이성을 일치시키는 사고야. 그러니까 신의 존재를 인정해. 그래서 이제 아인슈타인 같은 과학자도 인격신을 부정하지만 어떤 신을 원리로서 신을 인정하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우리가 아까 중력의 발생원에서 중력은 물질이 있으면 중력이 발생하는데 그러면 이제 그 중력이 왜 이제 아니 어떤 물질이 있으면 다 발생을 하잖아요. 어, 그 어떤 물질 있으면 다 중력이 발생되는데 그러면 중력이 왜 발생하냐? 그거는 시공간에 씌워져 갖고 중력이 발생되고 그럼 그 이상은 이제 우리가 알지 못하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시공간 왜 씌워지냐? 중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물질이 갖고 있는 것이 시공간에 씌워져 갖고 중력이 발생인데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냐? 그 원인이 뭐냐? 몰라. 또 그 원인이 있을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이제 과학이라는 건 여기까지만 아는 거야. 시공간이 씌워져서 중력이 이제 형성됐다는 그거였는데 왜 그 일정한 물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들이 위해서 시공간이 씌워진 것은 원인을 모르잖아. 중력이 그렇게 형성된 중력이 왜 발생하는가? 시공간이 왜 씌워져 가지고 뭐냐면 중력이 발생된 그 원인에 대해서 이제 그 형상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지만 그 이상의 또 원인은 모르죠. 예. 이런 내용도 있는데요. 잠깐만요. 자, 그러면 이제 계속 이제 좀 보겠습니다. 자, 신의 존재는 인정하지만 신이라는 자체가 인격신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이제 뭐냐면 원리나 법칙이죠. 그래갖고 이제 뭐냐면 인격신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감정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만 믿으라고 하는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신론자들은 상당히 종교를 옹호해. 그래서 보통 야외 같은 경우에는 다른 신을 섬길 경우에는 질투심이 나서 막 처벌하고 그러는데
신 자체가 이제 뭐냐면 인격신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의 감정이 없죠. 그래서 모든 종교를 다 포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다른 종교 믿어도 상관없어. 왜? 다 뭐냐면 보편적인 원리가 그 다른 종교에서도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종교적 관용을 옹호하고 강신을 배격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엔 인간의 속죄, 영혼불멸 관념, 종교적 윤리적 독성은 또 인정한다. 그래서 어떤 청지창조라든지 그 다음에 뭐 그 어떤 신의 어떤 처벌 이런 것들은 배격하지만 그 당시 이제 뭐 도덕적인 거 있죠? 이런 것들은 인정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신론자들의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17세기 때는 과학자들이나 그 다음에 계몽사상가들 상당수가 이신론자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이신론이 행해졌던 배경은 그 당시에 이제 마녀사냥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뭐냐면 무신론자를 주장할 경우에는 사냥을 당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무신론을 간추기 위해서 이신론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고요. 그리고 나중에 니체 같은 사람이 신이 죽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잖아요. 이건 이제 뭐냐면 그 후에 한 200년 뒤에요. 19세기 때 얘기고 그 당시에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었다는 거. 그런 분위기에서 어떤 그 기계론적 세계관에 따라서 이신론 같은 것들이 등장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이신론 관련돼 갖고 계몽사상과 연결돼서 이제 시험에 나왔죠. 예. 자, 그래서 제가 이신론 관련된 내용을 여기다 적어놨어요. 자세한 변환을. 예. 요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예. 이신론. 요 이신론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자, 서양사 총론에 있는 내용인데요. 대부분 그 당시 대부분 지식인은 무신론보다는 그 차라리 과학과 종교 타협을 실 이신을 믿었다. 이렇게 믿고 있어야지 이제 자기가 살 수 있었던 시대예요. 이신교는 종교와 이성을 이제 일치시킨 사고였다. 그래서 정통적인 기독교 교리의 대부분을 거부하고 했지만 기본적으로 조물주의 신의 존재를 인정하였고 이때 신이라는 존재는 인격 신이 아니라 이 세상을 이제 뭐냐면 만드는 그런 존재죠. 그래서 원리나 법칙을 얘기해요. 그래서 나가서 신을 숭배할 필요, 제해되는 인간의 속죄, 영웅불멸 관념, 종교의 윤리적 도덕성을 인정한다. 그래갖고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윤리 도덕적인 거나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영혼이라는 것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 이런 것도 인정하지만 반면에 그 모든 종교의 형식주의와 불가능을 중단할 걸 주장했다. 그래서 이제 이 당시 이제 이신론자들은 인격신을 믿지 않기 때문에 다른 종교를 믿어도 괜찮아. 어차피 질투 안 해. 그리고 모든 종교에는 다 뭐냐 보편적 법칙이 있기 때문에 신의 원리가 있기 때문에 다 믿을 수 있는 거야. 자, 그리고 또 이신론자들은 계시라든지 예언, 초자연적 신, 기적들을 믿지 않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인간의 어떤 의지가 개입될 수 있는 것이죠. 이건 신이 인간일 수 있고 인간의 어떤 감정이라는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런 것들은 믿지가 않아. 예.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왜 인간은 신은 인격신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처럼 감정을 갖고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그는 우주가 자연의 법칙에 따라 움직이듯이 인간 사회도 자연법에 따라 움직이는 믿고 있고 그래서 인간 사회에도 자연법이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보편적 법칙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계몽주의자나 사회계획론자들이 이런 보편적 법칙을 인간 사회에서 찾으려고 했다는 거야. 뭘 통해서? 이성을 통해서. 이성을 통해서 신이 만들어 놓은 보편적 법칙을 발견하면 그걸 통해서 이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다라는 논리가 그 계몽주의죠. 계몽주의. 자, 그래서 이제 이 내용도 이제 파악을 해두시고, 그래서 이제 이 이신론에 따라서 이제 자연 종교라는 것들이 형성됐고, 그리고 대표적인 이신론자들이 쭉 나오죠. 예, 허버트 남작이라든지 벨이라든지, 그 다음에 후에 이제 프랑스, 미국의 유명한 이제 혁명가들 있죠. 이런 사람들 다 이신론자들이야.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파악을 해두시고요. 그래서 이제 프랑스 혁명 인권선의 최고 존재라든지, 그 로벤스피에로가 이제 국가의 신을 숭배하는 것도 있고, 미국의 독립선언서의 자연의 신, 다 이신론에 바탕을 했다. 어떤 보편적인 법칙이나 원리에 바탕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내용은 제가 어디에서 정리해놨냐면 서양사 개념어 사전이 있어요. 요게 이신론자들에 대해 설명이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서양사 개념어 사전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정리를 했거든요. 예, 그 여기 출처 있죠. 그래서 뭐 이신론에 대해서 좀 잘 알고자 하는 분들은 요거 내용하고
서양사 개념어 사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요. 그래서 이 신도는 요번에도 기출문이 나왔고 예전에 객관식 기출문에도 11년도인가 12년도에 한 번 또 그 지문 언급돼 있었어요. 뉴턴의 어떤 가격문 나올 때도 좀 언급돼 있었고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봤고 그다음에 그 밑에 이제 이신론 관련된 내용이 있죠. 그래서 요번에 이제 기출문에 나왔던 것들을 좀 적어 놓은 건데 한번 읽어볼게요. 의지도 있고 능력이 있는 존재, 스스로에 의해서 움직이는 존재. 결국 이 존재가 무엇인가에 우주를 움직이는 만물의 질서를 부여하는 존재가 신에 같다. 원리와 법칙을 신이라고 했죠. 나는 신이 존재하고 있을, 게다가 신이 스스로 존재함을 매우 확실히 알고 있지 등등 있고요. 신이 존재한다고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다. 트롤코인과 유대인처럼 말이다. 그러나 그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들, 복음주의자들과 사도의 교리를 증언한 것들이 우애이며 우아임에 몽상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이들 가운데 이신론자 부르는 사람이 있으면 알고 있다. 뭐 이렇게 있고. 자, 그래서 이제 이신론 관련된 내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미술 양식인데 요거 하기 전에 인증번호 하나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인증번호는 97번입니다. 네, 첫 번째 인증번호 97번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미술 양식을 이제 보기 전에, 근데 미술 양식 보기 전에 그리스의 미술 양식 잠깐 정리 좀 해볼게요. 자, 이 그리스의 미술 양식은 주도의 특징에 따라서 주도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제 기둥이 있으면 그 윗부분을 주둥이라고 하죠. 예. 자, 주도의 특징에 따라서 단순한 양식인 도리아식, 그 다음에 이오니아식 좀 더 발전되고, 그다음 코린도식이 이제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도리아 양식에 따라서 파요타르 신전을 만든 건데, 파요타르 신전은 엄밀히 말하면 이제 도리아식을 기본으로 해갖고, 그 이오니아식이 약간 가미된 거예요. 하여튼 요거에 관련돼서 이제 시험 문제 나왔던 거고 자 중세는 이제 중세 시간에 이제 얘기한 것처럼 바실리카 양식, 노말레스크 양식, 고딕 양식, 비잔틴 양식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것이 고딕 양식이죠. 이곧 12세기 때 그 다음에 이제 중세에서 이제 근대 넘어가는 그 중간에 가도기 양식으로 르네상스 양식이 있고, 그 다음에 17세기 때 양식이 바로코 양식이고요. 18세기 때 양식이 로코코 양식이야. 네. 그래서 바로코 양식으로 만들어졌던 것이 베르시아의 궁전, 르코코 양식으로 만들어질 게 상슈신 궁전이죠. 폴드 2세가 이제 만든 궁전인데, 자, 이 바로코 양식과 르코코 양식은 단순히 건축 양식을 넘어서서 음악이라든지 미술이라든지 이런 게 또 영향을 미쳐요. 예. 자, 그럼 바로코 양식을 이제 보겠습니다. 바로코 양식은 16세기, 18세기 때 형성된 양식인데 제일 전성기가 17세기 때죠. 예. 그래서 이제 배경을 보면 프로테스탄 종교개혁에 로마 카톨릭 교회의 대응 양식이 유래됐고요. 왜냐하면 프로테스탄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우상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숭배를 안 하죠. 그러니까 장신물 같은 것들이 별로 없어. 그래서 칼뱅파 교회에 들어가면 완전 사면에 뭐냐면 장식물이 전혀 없죠. 뭐 성모 이상도 없고 뭐 그런 거 전혀 없어. 다 우상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면의 벽과 예배로서만 그 이제 그 했잖아요. 그래서 사면의 벽으로 있는 공간에 거기에 들어가서 예배만 보는 그런 것들을 교회를 이제 만드는데 이게 마음에 안 든 거야. 그래갖고 이 반발을 하는 과정에서 로마 카톨릭 교회 대응 양식이 유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 같은 교회 들어가면 뭐 성모 마리아상도 있고 온갖 그림과 창문과 뭐 스탠드 그레스가 있고 막 화려하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바로크 양식 보면 화려함이 극치를 이뤘어. 그래서 베르사유 궁전에 가면 온갖 그 뭐냐 장식품들이 있어요. 거대한 그 베르사유 궁전 안에 들어가면 그냥 온갖 장식품들이 있고 자신의 위험을 나타내는 어떤 빈티지 같은 걸 막 갖다 붙여놓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냐면 프랑스의 절대왕권을 강화시켰다. 그러니까 원래 기능하고 그 건물이나 어떤 모양새의 어떤 그 그러니까 어떤 그 건물의 기능적 요소보다는 장식적 요소를 더 강조하는 그런 그 형태가 바로코 양식이죠. 예. 그래서 호화하고 웅장하고 고전 고대 건축 양식이 있고 가장된 움직임이 있고 극적인 효과가 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만들어진 바로크 양식을 만든 베르사유 궁전은 거대하고 그 안에 들어가면 온갖 장식품으로 뭐냐 구성되어 있는 그러니까 기능적인 것보다는 빈티지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요소가 있다. 자, 이것이 이제 뭐냐면 또 음악하고 궁중문화하고 결탁이 있죠. 그래서 바리샤의 궁정에서 맨날 이제 그 뭐냐면 아 연애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음악에 영향을 주는데 그때 이제 했던 게 바흐나 핸델, 미술에선 루벤스, 레브란트 이런 사람들이 다 바로크 양식의 어떤 분위기에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 관련된 내용을 한번 그냥 넘어갈게요. 여기는 뭐 그래 누쿠코 양식이 있는데 누쿠코 양식은 바로크 양식보다 좀 약간 뒤에 등장한 양식이에요. 이건 또 바로크 양식의 반발 때문이야. 그래갖고 이제 요건 왜 탄생됐냐면 바로크 양식은 되게 거대하고 화려하고 빈티지가 막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봤던 이제 여성분들이 어 요건 여성적 취향하고 좀 뭐냐면 안 맞는 거야. 그러니까 여자들은 이제 아기자기한 걸 좀 좋아하잖아. 그래갖고 뭐냐면 아기자기한 그런 것들 이제 뭐냐면 그 집을 이제 꾸미기 시작해요. 그리고 건축 양식에도 그게 반영되는데 그래서 바로크 양식의 반발, 그 프랑스 절대화의 부유의 반발, 그 다음에 남성적인 어떤 그 문화인 바로크에 대한 여성적인 어떤 문화 이렇게 해서 탄생된 것이 루코코 양식이야. 그래서 루코코 양식은 바로크 양식이 남성적인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데 반해서 루코코 양식은 이 남성적인 바로크 양식의 어떤 반발로 해서 생겨난 거기 때문에 되게 여성적이야. 그래서 여성적 아기자기한 모습이 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바로크 양식을 본 그 여성들에 위해서 어떤 그 먼저 만들어진 그 집안 내용을 이제 건축 양식에 반영된 양식이죠. 그래서 이제 우아하고 섬세하고 기교적이고 자연스러울 때 강조하는 가장돼서 그런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경복궁이 이제 그래도 약간 바로크 갑자기 양식이라고 뭐 보시면 왜 어디 되고요. 아픈데 우리 집 저 어디 창덕궁 날 있죠. 아픈데 자꾸 창덕궁과 머리가 이래서 창녕궁이 예, 르코코 아빠가 양식 같은 해줄까? 비슷한 양식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고전 음악에도 이제 반영돼서 하이든, 뭐 엄마 모차르트, 해주겠잖아. 베토벤이 그런 양식적 영향을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그 나도 다음에 이제 싫어. 대표적 건축물이 쌍순시 와. 건물이 이제 대표적인 것이다. 쌍순시 건물이 예, 이렇게 있다는 거. 근데 가서 자, 큰 거만 그래서 사오라. 이제 어, 그래서 이 바로크 양식 관련된 내용 한번 또 보겠습니다. 잠깐요. 있는데 여기가 쌍슈시 궁전이 있죠. 바로크 양식은 상당히 이제 그 거대하고 웅장하고 상당히 가장되어 있는 반면에 이 쌍순시 궁전은 아기자기한 모습도 있고 자연과 어떤 이게 조화를 이제 유지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있고 우아하고 섬세하고 기교적이다. 이 특징이 있고요. 예, 요걸 좀 볼게요. 자, 바로크 양식에 비해 세련된 섬세함과 경쾌함을 특징으로 하며 장식성이 풍부하다. 그리고 건축, 회화 등 여러 분야의 예술이 긴밀하게 연관되어 귀족이나 부르주아의 학력적 생활 공간을 장식하였다. 이렇게 있죠. 그래서 그 바로크 양식 같은 경우에는 장식성이 좀 가려한 방면에 여기는 좀 약간 소규모되고 아기자기했고 자연과 연결되어 있는 장식성이 있죠. 근데 이제 바로크 양식이든 르코코 양식이든 좀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별로야. 굳이 없는 기능을, 모르겠어. 그러니까 기능적 필요 없는 근데 근데 것들을 애들이 그 그냥 갖다 실감나면 진짜 붙이고 한 터지. 거죠. 로코코는 좀 약간 미안해. 작게, 바로크는 크게 나도 이렇게 저거 이제 우리 붙이는 집 거고. 보내. 그래서 이제 있지만 기능적 요소는 별로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기능적인 요소들이 등장한 게 이제 뒤에 이제 2차 세계 이후에 기능주의라는 게 있죠. 어, 그래서 이제 이거는 있는데 건축 양식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어, 기능이 곧 그 예술이다 하면서 디자인하면서 주장했던 건데 이게 무슨 운동이라고 하는데 잠깐만요. 아, 그래요? 지금 무슨 이상한 소리 들리나요? 아, 잠깐만요. 아, 그 아까 이제 제가 아, 그래요? 잠깐만요. 아, 이게 블루투스가 아니구나. 그 제가 이걸 변경을 해놔야 되겠네. 이걸 안 켜놓은 것 같은데 제가 잠깐만요.
네, 일단은 오늘 좀 이거 좀 약간 쉬고 쉴게요. 예, 지금 음향이 지금 잘 안 돼가지고 일단 쉬고 나서 뭐냐 조정하고 나서 다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